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 국정원 추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이 불거진 데 이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 문건이 공개되는가 하면 엊그제는 이 국정원 직원이 안티 박근혜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경고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한데 오늘 또 하나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이현수 씨가 몇 년 전에 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의 비상장 주식에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투자하도록 주선을 한 뒤에 이 업체의 화장품에 방부제가 들어있다는 의혹이 공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업체 사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식을 시세 차익을 붙여서 환매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실장의 주선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투자한 금액은 9억여 원, 환매 금액은 15억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정말 조용히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해야 할 국정원이 이처럼 연일 추문에 휩싸이는 현실, 정말 기가 차는데요. 이 문제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의 추문을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입니다. 네네. 네. 먼저 불거진 문제부터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인 이현수 씨가 2000년부터 국정원 직원 수십 명에게 주식 투자를 알선을 했고 네. 이 투자한 업체가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시세 차익을 붙여서 환매를 요구를 해서 환매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안은? 한겨레신문 일면에 보도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래전에 지난 얘기지만 어쨌든 불미스러운 일이면 분명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전에도 저도 이런 정보를 좀 입수를 했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이현수 이 기조실장이 참여정부 김만복 원장 시절에 예산 담당관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제보가 있었던 것 같고 이현수 기조실장 반대 측.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청와대에서 검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현수 기조실장도 좀 손해를 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본인 해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청와대 검증팀에서는 큰 문제될 건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내부 제보자도 국정원 직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까지 제가 다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근데 이게 좀 일반 회사에서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때문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라라는 법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내규나 이런 데 지금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오늘 저도 이제 구체적인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원 직원은 국가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가 공무원의 윤리상 문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짚을 부분은 제가 좀 너무 과잉 해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현수 기조실장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이 화장품 업체 이 화장품에 방부제가 섞여 있다는 것을 소비자 단체가 알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 단계에서 그 정보를 입수를 하고 환매를 요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좀 그 주목할 점이 어떻게 그러면 사전에 그 정보를 알게 됐는가 바로 이 점인데 그렇죠. 그게 네. 화장품 업체 사장이 이야기를 해서라고 한다면 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과잉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예. 이게 국정원의 별도 정보 라인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알 길이 없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예. 그 사장하고 뭐 친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장을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국정원의 업무상 네.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는지 그것은 아직 뭐 누구든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예. 만에 하나라도 국정원에서 그 정보를 입수를 했다면 국정원이 네. 화장품 업체까지 그 뭐 정보를 수집할 이유는 하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네. 제가 이분을 한번 불러서 예.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네네네. 그건 좀 한번 확인 좀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예,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했는지 네. 아니면 뭐 그 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기동창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 루트를 통해서 알았는지 그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예. 그 여부에 따라서 예. 이분에 대한 적절성 예. 인사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는데 또 어제 그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이 안티박근혜 카페를 운영하는 네티즌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경고성 멘트를 날렸다. 근데 이에 대해서 국정원 해명은 그건 대테러 활동 차원이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이 나왔습니다. 이 사안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네. 뭐 언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매우 불민스러운 일이고 예. 그리고 그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예.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면 되는 것을 네. 국정원이 자꾸 이런 짓을 하니까 예. 오해를 받고 예. 불신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고쳐야 될, 청산해야 될 국정원 구태문화입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경찰이니까 설령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하면 되는데도 왜 국정원 직원이 나섰느냐. 예. 바로 이게 문제인데 이게 과잉 충성 차원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따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 과잉 충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새 정부 취임하고 네. 힘이 막 들어갈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잘 보여서 예.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좀 어떤 힘을 좀 어떻게 하면 실을까 하는 네.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인들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을 더 권한을 주고 할까? 좀 상당히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부분을 더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소개할 것은 제가 어제 청와대 만찬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가서 제가 국정원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그러니까 어제 국회 야당 상임위 간사 18명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정보위 간사라서 들어갔는데 제 느낌은 원세훈 원장 체제의 국정원장을 어떻게든 한번 손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어떤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 판단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을 했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런 국정원의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청산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신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장이 사이버 테러법을 빙자해서 민간 영역까지 사이버 영역 속에서의 사찰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달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진지하게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먼저 국회 정보위에서 네. 따져달라. 그리고 그 후에 그걸 좀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신임 남대준 원장이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향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바로 본인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원세훈 원장 체제 실국장들을 지금 다 교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였습니다. 제 나름대로. 자,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남재준 원장 체제의 국정원에서 MB맨들을 속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인사와 감찰 담당을 외부 인사로 영입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국정원 개혁 차원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겨레 일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국정원 개혁의 양날개 그러니까 이제 감찰하고 이제 행정, 총무국장 뭐 여기 를 통해서 이제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져요. 근데 이제 그것은 뭐 국정원에 대해서 하도 이렇게 믿었다 실망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어쨌든 원세훈 원장 체제에 물갈이를 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원세훈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과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뭐 국정원에서 사찰을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이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 체제를 곱게 볼 리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라도 원세훈 국정원장 그 체제는 대폭 물갈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원세훈 체제가 처음에 출범을 하고 상당 기간 동안 원세훈 원장의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뭐 관측이 있었고 또 사실 그 정청래 의원께서도 저희 이탈남과의 인터뷰에서 원세훈 원장은 국내 정치 개입하는 의지나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선미 의원이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문건을 공개를 했고 이거를 보면은 지금 원세훈 원장이 오히려 정치 개입을 주도를 하고 지시를 한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제가 어떤 매체에 가서도 원세훈 원장이 몰랐던 것 같다라는 발언을 왜 했느냐 라고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로서 좀 해명을 좀 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박지원 대표, 박영선 원 등 정보위를 경험했던 분들하고 이것을 크로스 체킹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원세훈 원장이 저한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표정으로 절대 자기는 몰랐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은 국정원장은 몰랐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결국은 세 명 다 속은 꼴이 돼버려서 어떻게 보면 참 저도 제가 이제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세훈 원장이 상당히 탤런트를 뺨치는 그런 행적을 보였다는 얘기래요, 결국은. 그러니까 깜빡 속은 거죠. 그것도 이제 한 명도 아니고 이제 여러 명이 그랬는데 이렇게 저는 또 추론을 합니다. 뭐냐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건 분명하고 MB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MB 정권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MB의 지적, 뭐 홍보, 뭐 이런 거 차원에서 무리하게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겠죠. 바로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이 초기의 마인드나 생각과는 별개로 결국은 정치 상황과 상황 논리에 떠밀려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남재준 체제의 국정원이라고 해서 그런 전철을 되밟지 말라라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예. 원세훈 원장인들 국정원에 가서 예. 그동안에 국정원 개혁을 해서 예. 본인이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나 이제 정권 말기로 가면서 정권이 위기에 몰리고 비판을 받고 예. 또 업적과 치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에 대해서 네.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결국 무리하게 여론전 뭐 본인들은 뭐 심리전 대북 심리전 얘기하는데 네. 그게 이제 대남 심리전으로 예. 정권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이제 아주 하급 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통령 1인을 위해서 네. 국가정보원을 이용한 예. 악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던 것처럼 예. 지금 남대중 국정원장도 제가 청문회를 해보고 예. 들어보고 하면 원세훈 체제에 대한 그 청산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또한 국정원이 가다가 보면 정권이 어려움에 처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곤경에 처하고 그러면 또다시 그런 것이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제도로 묶어놓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국정원 개혁 법안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떤 내용입니까? 같이 결국은 국회 통제를 정확하게 받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국정원의 업무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강화하는 것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도 중요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을 제대로 그러니까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이게 국정원의 속성상 그리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고하는 내용만 보고받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고를 하는 범위라든가 주체라든가 이런 좀 더 강화해놓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물론 그 전보다야 낫겠죠. 하지만 감사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정원의 일방적 보고라고 한다면 거기서 왜곡의 소지는 그만큼 더 커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재준 체제가 지금 이제 그 인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호평을 하시는 그러니까 편이신가요?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 것 같은데. 현재는 국정원 개혁의 의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어찌 믿겠는가? 이런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짚어야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당의 진선미 의원께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란 문건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정원 내부에서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주식 투자권 같은 경우도 내부 제보에 따른 것 같다고 지금 정청래 의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것도 내부에서 흘러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되는데 물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한편으로는 반길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정원 안에서 뭔가 심각한 알력 다툼 내지 파워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의 징후로도 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로 뭐 안기부 시절이나 국정원 시절이나 보면 국정원 내부에 깊숙한 문제는 결국은 내부 제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이것이 뭐 지금 우리 김종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이 알 권리 차원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국정원의 조직상 이것은 사실상 기강회의라고 또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죠. 그러면 다른 정보인들 이렇게 안 나가겠느냐? 국가에 정말 국익상 중요한 정보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내부 정보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부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오느냐? 이 부분이 바로 국정원이 정치에 휘말린다는 또 다른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내부에서 정치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간단히 얘기를. 그렇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장이 바뀔 때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자들의 안간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처에 비해서 국정원은 유독 더 이렇게 은밀하고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쪽에서
또 다른 쪽에 이렇게 제보를 하고 뭐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면도 한번 짚을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인사 물갈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이 일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꼭 그러면 순기능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휴민트가 거의 붕괴가 됐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인적 어떤 정보망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이것도 사실은 개혁이라는 명분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실책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국정원 직무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봐야 되는데 이게 되지를 않으면서 전문성이 오히려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참 보면서 답답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은 되는데 네. 그래서 좀 국정원 그런 것이 있어. 국정원의 속성상 네. 실제로 다른 부처와 달리 비공개로 진행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뭐 그거에 인정을 해야죠. 예. 사실이고. 네. 그런데 이제 인사가 출렁거리면서 네.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휴민트가 붕괴되고 네. 또 그것이 새로운 사람이 또 휴민트를 개척하고 선을 연결하는데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네. 이런 것이 제가 속속들이 뭐 육하원칙에서 팩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국정원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데서 막대한 피해가 있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현안이 있습니다. 이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말입니다. 네네. 혹시 수사가 어디까지 진척이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뭐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다 뭐 말씀드릴 수가 없기는 한데 네.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 간 잠정적 합의 사항은 예.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네. 수사 상황을 보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자. 예. 이렇게 대략적인 합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경찰에서 깜깜 무소식이니까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새누리당에서 왜 이런 합의를 해줬을까?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한번 소나기는 피해보자 하는 꼼수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한구 원내대표 자체가 친박 인사이기 때문에 예. 친이 쪽에 대해서 뭐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어허. 이런 차원이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예. 어쨌든 국정원 이 대선 개입 불법 이 사건은 예. 박근혜 정부 새 정부 차원에서 털고 가야 되겠다.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강간무소식이지만 어떤 식으로든 간에 털고 갈 여지는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이 문제는. 경찰도 어제 이제 발표하기를 국정원이 개입한 사건이다. 라고 이제 결론을 일단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 단계에서 네. 이제 국정조사 여부가 이제 판가름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세훈 전 원장 어디서 뭐 하고 네. 있는지 혹시 파악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좀 딱한 것이 네. 제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제 저에게 첩보가 하나 있었어요. 아 예. 국정원장을 퇴임하자마자 미국 스탠포드 대학으로 도피성 유학을 간다 하는 첩보가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그랬더니 딱 잡아 떼더라고요. 전혀 뭐 그런 생각이 없다. 뭐 나중에 보도까지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앞에서 하는 말을 다 믿기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장 끝나자마자 네. 출국 금지 당하고 이런 좀 수모를 겪는데 본인이 자초한 측면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지금 뭐 집에 뭐 걔만 있다, 걔만 지키고 집을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뭘 하시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고 저한테 가끔 전화를 원장 시절에 했으니까 저한테 전화라도 한 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그 민주당도 그렇고 통합진보당도 그렇고 시민단체 뭐 여러 곳에서 지금 고소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보도 보니까 검찰이 이제야 그 고발인 조사 시작했다고 하던데. 네. 이거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래갖고? 아마 좀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원세훈 원장을 소환하고 내지는 구속 수사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건 절연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원세훈 원장의 수사의 강도 이걸 보면서 현 정권과 전 정권 간의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하나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에 대한 수사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좀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 다 관두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 다 관두고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이 일상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여론 활동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카페에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국정원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면서 뭐 찾아오고 뭐 경고를 하고 이런다면 이거 어찌 살떨려 살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든 좀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그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정보위가 열리려고 하는데 못 열렸고 한 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법에 관련된 걸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저한테 보고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사정사정해서 찾아왔어요. 보고하겠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3월 20일 날 그 YTN 등 방송사 대해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북한의 소행이다. 이것을 이제 보고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창조부를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와서 보고를 해요.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농협에 대한 몇 년 전에 있었던 농협에 대한 해킹에 대한 이런 소스 코드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건데, 근데 농협에 대한 사이버 테러가 북한이다라는 확정, 이게 또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북한 정찰 정국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보고를 저한테 왜 사전에 친절하게, 과도하게 사정해가면서 보고를 했을까? 바로 이제 사이버 테러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공 영역에서 국정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근데 민간 영역까지 국정원이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분위기가 무르겠다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본인이 냈어요. 4월 9일 날 급조해서. 그래서 민간 영역 모든 영역까지 국정원에서 이 사이버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바로 사이버 사찰법이다. 그리고 고양이 가게가 아니라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그런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청와대에서 국정원이 이 얘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랬어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국정원이 이렇게 지금 의혹이 많고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이버 사찰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 주려고 하는 이런 법을 철회해야 된다. 근데 다만 이 급증한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국가가 이건 분명히 이렇게 방지 대책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강화되는 것은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제는 국정원에 둘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이든 아니면 총리 직속이든 그 산하에 사이버 테러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두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한 제가 법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설령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굉장한 전국의 현안으로 또 떠오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민간 영역까지 사이버 테러를 대책을 합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지금도 이렇게 아까 우리 김종배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살떨리는 상황인데 그것까지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정부에서 제가 막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은 사실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에도 한번 아주 집요하게 국정원이 시도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18대 때 끊임없이 노력하다가 자동폐기 된 그런 그렇죠.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기에 거의 목을 매다시피 그러니까 관철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그러면 태도가 어떠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겠군요. 새누리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게 지금 정보위원장은 사실은 이제 사회를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예. 그리고 4월 9일 날 본인이 냈는데 예. 이 국회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일 숙려기간이 지나고 예. 그리고 나서 30일 정도가 또 필요하거든요. 상정되려면. 예. 그런데 4월 9일 날 본인이 발의하고 4월 16일 날 네. 올리려면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때 그걸 제가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예. 그 정보위 자체를 그냥 무산시켜버렸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너무 지금 과도하고 무도한 거죠. 한마디로 총대를 맸구만요. 그러니까. 총대를 메고 안 한 무인인데 참 이분 좀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는 있지 않지만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죠.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시간입니다. 자,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 전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볼까요? 오늘은 제가 민주당 대선 평가 보고서 폭풍 제2탄을 준비했습니다. 제2탄입니까? 네. 그럼 지난주에 저희가 대선 평가 보고서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제보가 왔어요. 제가 이털남에 출연한 이후에 첫 번째 제보를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다며 고급 취재원에게 제보를 받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특종이네요? 그렇죠. 오, 좋습니다. 그동안 주로 제가 소소한의 방점을 찍고 여러분들과 만났었는데 오늘은 세다기보다는 그래도 소소한 특종. 아, 그럼요. 우리 담대한 특종 안 되잖아요. 소소해야 되잖아요. 신문을 보더라도 일면 톱 기사보다 사유면 1단 기사가 훨씬 더 알차고 재미난 것도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자, 어떤 특종입니까? 저희가 사실 민주당의 보고서가 총 4부 20장. 그러니까 한 400여 쪽. 370 몇 쪽 정도 되는 분량으로 지난주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4부 20장. 4부 20장. 그런데 원래 대선평가 보고서, 민주당이 발표하기로 한 대선평가 보고서는 제5부 21장으로 구성돼 있었다. 한 파트가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한 파트. 마지막 결론이 실종됐다. 그러니까 제 오늘 주제는 제5부 21장 민주당 대선평가 보고서 사라진 결론 편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파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진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바로 갑시다. 네. 자, 그러면 5부 21장 그 마지막 파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5부 21장 결론은 대체로 이제 전반적으로 민주당 대선평가위원회 활동이 1월 달부터 4월까지 총 한 석 달 정도 그렇죠. 진행된 평가 보고서인데요. 전반적으로는 결론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발견이 됐고 18대 대선의 기본 지형이 어땠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 열망과 유권자 투표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3절에 가서는 18대 대선 패배에 관한 정치적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대선 패배의 책임이 누가 있냐 그 점수를 낸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당혹해하지 않았습니까? 1등 한명숙 이렇게 가는 점수, 2등 그렇죠. 72점 몇 점 이런 거, 3등 박지원 이런 3등 책임론, 1등 책임론, 2등 책임론 이런 등등의 책임론이 있어서 어떻게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냐 이거 좀 충격적이다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들만 등장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다른 그럼 점수가 있었다. 또 다른 점수가 있었고 또 다른 점수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책임 소재를 묻고 있었다. 그 책임 소재를 다루는 자리가 바로 그 결론이었다. 그 내용이 통째로 사라지게 됐다. 이런 지금 거죠. 여기서 더 우회하면 애청자 여러분들의 욕 먹으니까 열받으실 바로 것 들어갑시다. 바로 들어갑시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설문조사에서 네. 사실은 그 대선 패배 책임론 있지 않았습니까? 예. 한명숙, 문성근, 박지원, 이해찬, 문재인 예. 이렇게 실명을 적시하고 0점에서 10점 척도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네. 요청해서 네.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예.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당내 후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해서 경쟁했던 고위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고 지도자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대선 당시에 민주당 대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느냐. 예. 그러니까 이른바 협력도 조사. 그렇죠. 당에 대한 헌신도 조사. 그렇습니다. 헌신도 조사가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손학규, 김두관, 정세균, 김한길 이렇게 실명을 딱 적시해놓고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0점에서 10점의 그 11점 척도에서 가장 적합한 곳에 표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평균치가 나오죠. 점수가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좀 공개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십니까? 네, 그 손학규 전 대표는 33.8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가 33.8점에 불과하다. 네. 열심히 협조했다는 찬성 비율이 33.8%. 2번 김두관 전 지사죠. 경남지사. 이분은 29.6%. 엄청 낮네. 낮죠. 그다음에 정세균 전 대표는 66.7%. 꽤 높습니다. 더블이네요. 더블이죠. 그다음에 더블 되겠습니다. 더블. 그리고 김한길. 김한길 현재 당권에 도전을 했고 가장 유력한 당대표 차기 당대표 주자죠. 이분이 30.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김두관 전 지사하고 막상막하죠. 그러니까 꼴찌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 네, 그렇습니다. 끝에서 2등은 김한길. 그러니까 그 지금 당권에 도전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이 손학규. 그렇죠. 가장 헌신적이었다고 평가된 사람은 정세균 전 대표. 이렇게 정세균 전 대표가 막판에 그 구원투수로 이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대선 막판에 이제 선대위가 잘 구성이 안 되고 잘 돌아가지도 않고 회의가 종합이 안 되고 이래서 막판에 들어가서 그나마 정세균 전 대표가 들어가서 핸들링을 하는 바람에 뭔가 좀 됐다. 결제도 되고. 기억도 나요. 골든 크로스라는 말을 그때 썼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당시에 김두관 전 지사는 기사가 29.6%로 가장 꼴찌를 했지만 정말 근소한 차이로 김한길 전 대표가 가장 대선에 협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민주당 당직자들 또 의원들, 보좌관들, 광역 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았었던 거죠. 그게 통째로 누락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누락이 됐다기보다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의논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을 이렇게 대선 패배에 관한 정치적 책임 소재를 명기해서 너너너너너 당신 이런 사람들은 대선의 협력은 이런 정도로 했으며 대선 패배에 당신들은 이런 책임이 있다. 이 정도의 책임이 있다라고 적시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쟁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때 새벽까지 그 대선평가위원회가 마라톤 회의를 펼쳤던 것으로 다들 이제 그때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도 기억을 하고 저도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런 논의를 했던 거죠.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다 빼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한명숙부터 이렇게 나오는 대선 패배 책임 점수까지도 다 빼기로.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는 놓고 하나는 뺐대요? 죽어도 이건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게 한상진 위원장과 김재용 간사위원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이 대선 패배 책임론은 누구다라는 걸 분명히 명기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보고서를 낼 수 없다. 그래서 막판에 한상진 위원장이 그러면 내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갔었다는 굉장히 극단적 대치까지 갔었던 보고서를 통째로? 아예 보고서를 통째로 내지 맙시다. 뺄 바에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9인의 대선평가위원들이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다. 첫째, 평가도 못하는 평가위원회를 꾸려놓고 평가 보고서도 못 내는 무능한 민주당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일단 평가 보고서를 그 수준에서 내고 그 평가 보고서 자체로 평가를 차라리 받자.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고민이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자를 선택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타협안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한 1등 책임론, 2등 책임론, 3등 책임론의 그 책임론은 내고 반대로 이게 헌신도, 협력도에 대해서는 내지 말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 헌신도는 왜 뺀 거랍니까? 그러면 그러면 책임론은 이제 점수로 매긴 것은 내는데 헌신도는 이 책임론을 그러니까 점수를 매긴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그러면 한상진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상진 위원장이 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봐서 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옥신각신 논쟁 끝에 여기까지는 도저히 양보 못 하겠으니까 책임론은 반드시 내자. 그럼 그 밖의 것은 뭐 따로 판단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 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도 못 빼겠다라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그걸 뺄 수 없었던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그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한 가지 사실이 지금 이 토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 헌신도 조사도 있었고 또 점수를 매겼는데 이거는 통째로 빠져버렸다. 네. 혹시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빠진 게 있습니까? 또 빠진 게 있죠. 뭡니까? 이게 상당히 내용이 긴데요. 그 사실 대선 패배와 그 대선에 대한 협력도 이것이 정치적 책임과 상당히 큰 관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 책임 윤리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제 설파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가비가 이게 약간의 이제 그 상호 모순되는 지점이 좀 있어요. 평가비 이 보고서 안에. 그래서 평가위원들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평가위원도 없다고 하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도 자체 모순에 빠져 있어서 이거 내면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논쟁 끝에 이게 빠지게 된 건데요. 뺐다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제가 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평가위가 생각하는 정치적 책임은 정계 은퇴나 의원직 사퇴처럼 일종의 정치적 살인에 가까운 극단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은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정치적 동목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 평가위의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치적 책임은 거대한 실패에 관하여 홀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또 공허한 수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맡았던 직책을 내놓는 것으로 책임 수행이 완료되는 것도 아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정치적 책임은 보다 진솔한 성찰과 고백이 요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목이 좀 빠진 건가요? 그렇지. 이게 다 빠진. 아까 뭐 정치적 살인이라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들어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 읽어주신 그 파트가 빠진 거죠?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 책임 윤리가 민주당은 거의 없다. 빈사 상태다. 따라서 같은 실수가 계속 반복될 개연성이 높고 그리고 2012년 그 4.11 총선에서도 져놓고도 패배하고도 어떤 공식 평가나 반성도 없이 사실 꼭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은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폐한 것은 아니었는데 여하튼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은 계파가 당을 이끌고 대선을 치르면서 또다시 패배한 데서 책임 윤리의 부재가 민주당에 미친 해악이 백일화에 노정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는 정치적 책임이 무슨 정계 은퇴나 의원직 사퇴처럼 일종의 정치적 살인에 가까운 극단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제 책임 논리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네 가지에 대한 책임 소재 의결문을 채택하자고 주장을 하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이 전람을 통해서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한상진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내용들을 의결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결론문에 담겨 있고 네 가지 의결문을 준비했습니다. 뭐냐? 첫째, 치밀한 대선 준비 부재에 대한 책임 소재 의결문. 그러니까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을 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평가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죠. 그렇죠. 두 번째, 개파 담합과 갈등의 책임 소재 의결문. 또 세 번째, 선대위 조직 방식의 부작용에 관한 책임 소재 의결문. 네 번째, 모바일 투표제도 관련 총평 및 정치적 책임 의결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각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를 이제 의결문을 제가 입수를 또 했죠. 좋습니다. 의결문을 입수를 해서 쭉 보아하니 여기에 또 등장인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그 대선 평가 보고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이제 당직자들이나 뭐 의원들 사이에서
이게 뭐 어마어마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빠지고 정돈된 상태가 이 정도다라는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기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어떤 수준이길래 그러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막상 제가 그 입수한 의결문을 보니 정말 버라이어티하더군요. 일단 읽어봐 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치밀한 대선 준비 부재에 관한 책임 소재 의결문에 보면 이해찬 이목희 책임론이 제기가 됩니다. 이목희 의원이 또 등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목희 의원은 중앙선대위 그 기획 본부장으로 전략 부문을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런 건데 뭐냐 두 사람이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단일화를 좀 과신한 측면이 있다. 그 과신을 하도록 만든 책임이 이해찬과 이목희에게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찬은 당원 교육을 통해서 당원 간담회, 뭐 당원 교육,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고 이목희 의원은 작년 11월과 12월 중순에 집중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이 무조건 3% 차이로 이긴다. 이런 주장을 했다. 따라서 이탈남 인터뷰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파 정치의 폐해는 눈을 감고 오직 야권 후보 단일화만 되면 선거에서 이긴다. 이런 당 지도부의 안일한 판단이 결국 대선 패배를 불러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고 이런 문제의식에 민주당 주요 인사의 86.7%가 동의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의결문에는 이해찬, 이목희 두 사람이 이제 그 콕 찍어서 이제 대상이 된 거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선거 기획과 전략에 관한 자신의 경험과 유권자 조사의 과학적 방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대선 준비를 철저히 수행할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해찬 대표는 당의 지위에 상응하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보다는 후보 단일화 필승론을 과신한 나머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자신의 직무 수행을 소홀히 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대선평가위는 이해찬 당대표가 충분히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학적 정세 분석과 유권자 지형 변화의 청취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행위 결과에 책임을 지는 선진된 정치 풍토의 조성을 위해서 고결한 책임 윤리의 품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 뭐예요? 고결한 책임 윤리의 품성이. 근데 그 그러니까 의원직 사태는 정기현태는 아니다라면서 이미 그만둔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하자고 주장을 하죠.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게 당시에 대선평가위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계파 담합과 갈등의 책임 소재 의결문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누굽니까? 여기에는 좀 많습니다. 당내 후보 경선에서 패한 주자들이 흔쾌히 승복하지 않은 것이 모바일 투표 때문이라고 생각하냐? 그것은 아니다. 근원적이고 심리적인 이유는 계파 보스들의 담합에 의한 것이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동일 인물이 등장해요. 당대표 이해찬, 원내대표 박지원, 대선 후보 문재인. 이 셋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이 의혹인 걸로 분석이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이제 이방문 담합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쭉 흘러가면서 4.11 총선 과정까지 공천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셋을 지목한 뒤에 한명숙 대표와 당권파로 지칭되는 지도부가 초반에 특정 그룹의 후보들에게 수도권 지역의 무경선 단수 공천이라는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후반에 들어가서는 다른 계파가 크게 반발을 해서 파란을 빚으면서 민주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핵심적으로 계파 담합과 갈등의 책임 소재 의결문에서는 한명숙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세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명숙 대표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계파 정치에 휘둘렸다. 계파 정치, 계파 나눠 먹기에 의한 공천 파행이 결국 총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 배경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는 무려 5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대위 조직 방식의 부작용에 관한 책임 소재 의결문. 여기에도 이제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정책적인 문제로 들어가면서 아주 좀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중앙선대위 꾸릴 때 정책 공약을 그 담당하는 부서가 민주당의 이제 정책위원회, 공감 1본부, 2본부, 미래캠프 이렇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당 외부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된 팀이 바로 미래캠프였었는데요. 그때 각 분야 정책을 이제 미래캠프에서 직접 전달받기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정책과 어긋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일관성에서도 문제가 지적이 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책 부서들하고 혼선이 있었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당시 이 정책 부서 책임자들로 구성된 정책조정회의가 발족이 됐었는데 이 회의는 박영선 공동선대본부장이 주최했으므로 주관했으므로 이 책임은 박영선 의원한테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의결문은요.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도 이제 쭉 이제 의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바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뭐 문성근이라든가 뭐 이런 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저도 의아한 대목이 나왔는데 손학규 대표에 대한 문제가 또 지적이 돼요. 느닷없이. 무슨 얘기냐. 당시,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가 그 유력한 경쟁자였는데, 대선 투표 직전에 선거운동에 합류해서 전직 대표로서 선당후사의 귀감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손학규 후보는 17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을 선도적으로 주장을 했고, 2011년 대표 재직 당시에 모바일 투표 시스템 준비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을 해서 18대 대선 후보 경선 모바일 투표를 정초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 그러나 18대 대선 후보 경선 이후 행보는 이런 전력을 무색해했고 따라서 그가 표상하는 지역 대표성과 당내 위상을 감안하건대 전례 없이 수도권에서 패배한 사태에 대해서도 손학규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정치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모바일 투표 효과는 반감되거나 당의 진로에 폐해를 끼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선 후보들 또한 대선 패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그 손학규 대표에게는 손학규 시절에 대표로 있던 시절에 모바일 투표를 도입해 놓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불공정성 가지고 뭐 경선 중단되고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그랬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지금 그 보고서에 크게 두 가지가 빠진 거 아닙니까? 하나는 이 대선 헌신도 평가 점수가 빠진 거고 또 하나는 4개의 의결문을 그 채택을 해서 담으려고 하다가 이것도 빠져버린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빠지게 된 거는 대선평가위원회 9명 위원들 사이에서 옥신각신 온갖 입씨름이 되다가 결국은 타협책으로 그냥 그 저번에 이제 공개됐던. 그렇습니다. 한명숙 2등이 누구였죠? 2등이 문성근 전 대표였나요? 3등이 박지원 원내대표. 그죠? 뭐 이렇게 가는 뭐 이것만 공개하고 그 두 가지는 이제 빠져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게 한상진 위원장하고 김재원 간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이게 그래서 누가 다 어떻게 한 거냐라는 책임론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선평가위원회에서, 제가 취재를 좀 했더니, 그날 새벽 4시까지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회의를. 그러니까 대선평가 보고서를 낼 거냐 말 거냐, 내일 기자회견 하냐 마냐, 뭐 이걸 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이제 의논을 했는데, 팀이 갈리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야 된다는 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갈려서 갑론을박을 하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양측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위원회에서. 그러다가 이제 가부동서가 되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위원회 구조인데 이 위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대선 평가 위원들이 제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발하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 설문조사 문항 이게 설문조사의 여론조사의 근거 2개 여론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제 2013 국민의식조사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주요 관계자들의 이제 면접조사를 통한 조사가 있었는데 2개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인데 그 여론조사 문항 설계를 할 때 아니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 들어가 있는지 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내가 전문가인데 그걸 나한테 맡겨야지. 한상진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걸 왜 자꾸
같이 하자고 그러냐. 이건 내가 하겠다. 나한테 맡겨달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설문 문항 설계를 한상진 위원장이 한 겁니까? 그렇죠. 한상진 교수 팀이 한 거죠. 다른 위원들은 거의 몰랐고? 거의 모른 게 아니라 그 대선 결과, 그러니까 그 이번에 평가 보고서, 민주당 대선 평가 설문조사 그 결과표, 단순 빈도 결과표를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받아본 거예요. 그것도 달라고 요구해서. 아예 의원들이. 그 과정에서는 전혀 몰랐던 그렇죠. 거예요. 논의해서 보지도 못한 그렇습니다. 문항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랬던 거예요. 처음에 위원들 사이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적시해놓고 점수를 낼 수 있냐. 어떻게 된 거냐. 뭐 1, 2, 3, 4, 1번 한명숙, 2번 뭐 문성근, 3번 문재인 이렇게 해놓고 고르라고 한 거냐. 네. 아니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몇 점이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아예 찍어놓고 1번 한명숙, 2번 문성근, 뭐 3번 문재인. 그러면 한명숙이 몇 점인지 그렇죠. 점수 내기 위한 기입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조사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기법상에서도 여론조사 윤리상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선 평가 보고서는 거의 한상진 위원장의 개인 작품이다. 그래서 그렇게 쓰실 거면 선생님 개인 명의로 내십시오라는 얘기가 그 위원회 내부에서도 제기가 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도 한상진 위원장이 다 직접 작성했냐? 한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저희가 또 제가 취재를 했죠. 취재를 해서 이것도 아마 그 이털남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첫 번째 제1장 대선 평가의 종합적 시각과 방법론 뭐 이거 그다음에 제3장 계파 갈등과 민주당 이미지 하락. 그다음에 제19장 문재인 득표에 미친 안철수 효과와 안철수 현상. 뭐 이런 것들은 한상진 위원장이 직접 집필을 한 것입니다. 제2부는 그 제2부 증언 자료와 설문조사에 입각한 선거 캠페인 분석. 그러니까 뭐 평상시 정당 활동, 대선 전략, 선대위 조직 설계, 계파 정치, 후보 요인 뭐 이런 등등은 김재용 간사위원이 책임 집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제12장 민주정책연구원, 그다음에 제18장 후보 단일화 협상의 재구성과 주요 쟁점. 이 파트는 김종혁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집필을 했고요. 그리고 제13장 당내 후보 경선과 모바일 투표제도와 관련해서는 장우영 대구 가톨릭대 교수가 각각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4장 18대 대선과 민생정책, 그리고 16장 미래캠프와 시민캠프의 운영. 이것은 김연명 교수가 작성을 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18대 대선과 젠더 그리고 야권연대 파트 등은 남윤인순 의원이 각각 집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되게 이렇게 큰 보고서는 책임 집필자가 누구인지 명기를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평가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명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안 됐잖아요. 근데. 안 됐죠. 왜 안 됐냐 했더니 시간이 없었다. 아니 이름 적어놓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한상진 위원장의 주장에 반박하는 평가위원들의 비판입니다. 아니 그 이름 석자 넣었는데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거 왜 안 넣었습니까? 여태까지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그 5부 21장 통째로 빠진 건 누가 작성을 한 겁니까? 그거는 김재홍 간사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이틀남을 통해서 우리 장윤성 정치 전문 기자가 아주 특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졌던 대선평가 보고서와는 달리 전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통째로 누락이 됐다. 그 누락된 것의 핵심은 대선 헌신도 조사, 그것도 점수화한 건데 이게 아예 통으로 빠졌고, 또 4개의 의결문이 있었고, 여기서 특정 정치인들이 실명이 거론이 되는데 이것도 빠져버렸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서 이탈남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탈남에서 이걸 공개를 하면은 그 당내에 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당분간 민주당을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홀대받는 겁니까, 장윤성 기자는? 뭐 좋아할 리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런 게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좀 뭔가 이제 당이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또 분란을 만들었다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건 민주당 사람들 얘기고 그렇죠. 밖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더 맞아야 돼요. 네. 이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지금 당대표 선거가 이제 5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당인데 그 대선 협력도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또 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대선 협력도 이제 대선 헌신도 조사를 보면 꼴찌가 김두관 전 지사. 그 끝에서 꼴찌 2등이 김한길 지금 별로 사이가 없어요.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0.몇% 차. 네. 김한길 후보 쪽에서 뭐 할 것 같은데요? 어필 들어올 것 같은데 왜 공개했냐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입수했으니 써야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누락된 그 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지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분란도 발전을 위한 분란이라면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거 같습니다. 이 대선 평가 보고서에 마지막에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대선 준비 부재에 대한 책임 소재 의결문 이런 형태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 민주당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논의가 있었다면 또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대선 평가 보고서의 결과가 누구 실명을 적시하고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으니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살벌한 문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니 이거에 대해서 참 이거를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곤란하다. 비전 논의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가 의결문 내용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의결하면 이렇게 하자. 보통 이런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품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또 처음 봅니다. 아무튼 자 이후에 파장을 한번 저희도 이틀남도 예의주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 오늘은 특종에 아주 방점이 확실하게 찍혔던 거였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제가 비염 때문에 목소리가 고르지 못해서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 비염 걸리신 분들이 봄에 고생 많이 하시죠. 애청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전문기자와 함께 이 문제가 많은 대선 평가 보고서, 민주당의 대선 평가 보고서 이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통째로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날림이고 부실이다 이런 이야기밖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대선 평가 보고서에 한정되는 그런 수사일까요? 아니면 민주당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수사일까요? 여러분들 판단 가능하시죠?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